예, 참 김정은이가 최해벽도부터 핵 광풍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유엔 제재를 받고 미사일을 쏘고 70일 전투, 7차 대 200일 전투 엄청나게 쭉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감은 또 이상하게도 그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열고 뭐 이제 뭐 관료주의 무슨 부정부패 이런 혁명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엄청 강한 고위층 숙청하고 지금 중간층 숙청하겠다는 소리인지 김정은의 이 올해 이 쭉 과정을 봤을 때 이 마지막 멘트는 어떤 의미로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올해 야심차게 1월 초에 신년 초에 벽두에 세계를 놀라게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끝은 혁명을 망치고 있다라 끝났거든요. 야,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권 만 5년을 경과하고 있는 2016년에 김정은은 이제 끝의 시작이다. 뭐 말씀을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프랑스를 휩쓸고 영국마저 휩쓸기 위해서 당시 세계 최강의 루프트바페라고 하는 독일 공군을 이용을 해서요. 4,000대가 넘는 폭격기와 전투기를 이용해서 영국 본토를 공습을 했어요. 그걸 이제 BOB라고 합니다.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대전 유명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그 소수의 영국 공군들이 막아냈어요. 거대한 힘을. 그래서 영국 공군이 이 독일 공군의 영국을 점령하는 야욕을 좌절시킨 유명한 전투거든요. 이 전투가 끝나고 처칠에게 그 주의하는 게 처칠이죠. 처칠에게 이제 많은 기자들이 그 소감이 얼마나 기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시작이 끝일 뿐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히틀러를 쉽게 말하면 퇴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김정은 정권의 올해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끝의 시작이다. 김정은의 몰락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핵실험을 2번 했죠. 김정은 북한의 핵실험을 5번 했는데 2006년에 1번 했고 2008년에 김정일이 쓰러지고 나서 8월 달에 9월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바로 2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계 승계 그다음에 권력 승계의 기간에 4번의 핵실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정권과 핵실험, 핵개발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처음부터 계획된 자기 프로그램대로 핵개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면 김정은의 권력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뭐 5차례 핵실험을 했으니까 상당한 기술 축적이 됐죠. 그러나 이제 핵을 손에 쥐고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초급 전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가 바로 준비 기간이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럼 뭐 갑자기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7차 당대회에 버금가는 정말 사상 초유의 당대회거든요. 근데 이게 축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세도, 부정부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료주의가 바로 혁명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협박, 이제 공포?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한에서 초급당 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당원이 이면은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층 세포 조직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위원장들 불러 모았어요, 평양에. 그러고 나서 혁명을 망치고 있다. 앞으로 강도 높은 사상 투쟁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이제 유혈 숙청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초급당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 엘리트들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공포정치를 통해서 다 잡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2016년 말에 한다는 짓거리가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초급당 위원장 대회라는 전당 호국적인 행사를 치렀는데 그 내용은 혁명을 망치고 있다거든요. 그럼 이게 김정은의 현주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은이가 올해 정치를 강력하게 했지만 결과는 상당히 안 좋다. 그럼요. 망치고 있다. 장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초급당 위원장 대회? 옛날엔 초급당 비서대회죠. 옛날로 치면 참 이제 앞서 조 박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북한 주민들이 또 느끼는 이제 그런 경제 발전이라든가 무슨 이제 상황 이런 것도 좀 종합을 해서 놓고 보면 좀 김정은은 초기에
올해만큼은 그래도 인민들에게 이런 좀 감동을 주리라. 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이제 했었죠, 분명. 뭐 70일 전투, 뭐 200일 전투, 연이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초급당 비서들을 모아놓고 혁명을 망치는 어떤 뭐 관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비판을 행기가 결국 자기에 대한 이 무너진 기대. 그러니까 주민들이 김정은이 소리를 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임도 김정은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이젠 중간 간부들이 이런 자기의 지시를 정확히 이행을 못하고 전투를 제대로 200일 전투 내지는 뭐 이제 70일 전투를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된 것처럼 이 오도를 하려고 하잖아. 저는 그 생각이고요. 초기에 제가 최근에 그 형제산 그 총무역회사 쪽에 사람 괜찮은 직에 있는 분하고 좀 전화를 하다가 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그 김영철 경찰청국장이 바뀌었죠. 뭐 이제를 갔는데 작년도인가 그 김정은이 일단 이제 국방위원회 위원들 뭐 그리고 그 자기 그저 최측근들로 해서 최종 그 자기네 핵 보유국으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무슨 전략회의를 했답니다. 그럴 때 그 김영철이가 일어나서 김정은이 그랬답니다. 질문을 그래 이제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유국으로 당당한 지위를 이제 갖자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난간이 경제적인 봉쇄 뭐 이런 모든 게 있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했을 때 김영철은 장관님 이게 뭐 하늘과 땅 바다를 다 맡겠습니까? 미국 아이들이 뭐 우리 이전에 그 경험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걸대 제기를 행기 잠수함을 천국으로 보내만 주시면 자기네가 뚫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참 이게 지금 뭐 심포 조선소 그게 군수 산업 체제에 그 짝에서도 지금 이 대형급 잠수함 거기 미국에서도 어떤 핵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이런 이 잠수함이지 않을까. 그것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국 쪽을 압박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제재를 대북 제재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또 많이 빈구석은 있지만 가장 이 아내들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루트가 바로 잠수함을 통한 밀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인민생활 이건 다 제쳐놓고 그쪽에만 지금 힘을 집중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아직도 북한이 이번에 경제 뭐 지수를 보면요. 경제 이 분야별 지수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무슨 우리가 생각을 한 것처럼 확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것들은 그렇죠. 상당히 올라가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쭉 하고 있죠. 그거에 충분하게 자본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군수산업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핵 실험도 했고 미사일 실험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 이 자본줄을 끊질 않고 그래도 유지했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맞다 이거죠. 바다 밑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때 김영철이가 작년도에, 그래서 원래 그 잠수함 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찰청국에는. 그게 1국, 2국, 3국, 4국, 5국까지 있지 않습니까? 3국이 기술정찰국이고, 해커들. 1국이, 전투정찰국이거든요. 그 부분 좀 짧게 좀, 그래서 그게 잠수함이 투입이 돼서 그 잠수함을 통한 이게 큰 모종의 거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바다 밑을 어떻게 막습니까, 진짜로? 이게 이 넓은 대양을 어떻게 다 막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얘네들이 포인트로 이제 가지고 가던 무역 지표, 뭐 무기 장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미사일 장사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돼서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운영 자금은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 대한 그 자기가 베풀려고 했던 감동을 주려고 했던 부분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핵과 같은 미사일과 같은 군수 산업에서의 어떤 이 거대한 이런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나 그 생각입니다. 예, 군수 쪽에 뭐 국방 쪽에 이런 문제는 해결됐는데 인민생활이나 국가 경제나 이런 쪽은 지금 거의 뭐 하위 상태에서 그냥 장마당 물가만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근데 그 이상의 김정은이가 이쪽에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지금 이런 그 결과로 봐도 되는. 관심이 없기보다는 그게 투자할 자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국방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방 부분도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오늘도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북한의 시장이 종합시장만 20개가 늘어났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모 연구기관의 보도를 보면 200만 정도가 매대 확인해 보니까 시장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급제를 시장 장마당 경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인민에 대한 부담을 살짝 회피해 버린 거죠. 김정은 시장이 다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폐개혁 2009년에 화폐개혁 때문에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당국을 안 믿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음성화됩니다. 음성화되고 이 뇌물 구조로 중간 간부들은 먹고 살지만 시장의 활성화가 김정은 정권의 재정 확보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죠. 돈이 씨가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국방의 핵심 분야, 뭐 핵과 미사일 분야는 투자가 되지만 반면에 나머지 분야는 돈이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안 가죠. 엊그제 재밌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막 김정은이나 그 측근들이 들을 텐데 엊그제 해안가에서 대규모 방사포, 자주포 부대들 사격 시험하는 거 보셨죠? 그게 한 달 전인가요? 뭐 20일 전인가? 거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대포나 자주포, 방사포에 이렇게 번호가 일렬 번호가 써 있거든요. 그러면 921, 922, 923, 924 이렇게 나갑니다. 같은 부대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번호가 다 제각각이에요. 732, 582, 뭐 608. 이거 뭐냐? 각 부대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포만 긁어 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번호가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조선개혁개방위원회에서 입수한 평양 인근의 이 부대의 그 문건을 보면 포 대대의 75%의 포의 녹과 오물이 나왔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런 건 부지기수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원이 이 핵과 미사일 쪽으로 가면 나머지 국방은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포를 그렇게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쓰면 요즘에 유산탄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뭐 그것도 그 순간에 그냥 몽땅 다 전멸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때 나왔던 그 방식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방식이죠. 그럼요.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요. 북한의 자주포는 상부 장갑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습니다, 뚜껑이. 이 남수성 거는 뭐 뚜껑이 다 있죠. 그런 이제 집속탄이라고 그래갖고 클러스터탄이라고 그러는데 집속탄 하나에는 20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요. 그 200개의 자탄 하나가 수류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 대규모의 부대는요, 쉽게 말하면 집속탄 2발이면 모두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짓인데 그걸 자랑을. 그럼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우리 군이 맘먹고 집속탄 2발만 떨어뜨렸으면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포병 전력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김정은이 이 군사적인 이 생각, 그 전략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뭐 장 대표님이 잠깐 얘기하신 조선개혁개방위원회에서 발굴한 북한 문건 내부입니다. 아마 뭐 정찰 천국이나 뭐 다 뭐 잃어보고는 안 들어갈지도 모르죠. 창피하니까. 보면 김정은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활쏘기를 장려하겠다. 활은 은밀하기 때문에 전쟁에 써먹기 딱 안성맞춤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지금 보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뭐 권총을 쏠 때 뭐 두 손으로 쏘면 안 되고 뭐 세밀하게 지시하는데 그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북한 야전군들이 너무나 수모스러울 것 같은 게 북한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이 있고 산전수전 경험 다 한 군인들이 있는데
정말로 군사 지식도 전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그 해군에 그 북한 북조선 해군 뭐 소장 중장 상장 되는 노인네들 다 그 얼음물에 수영시키고 엎드려 쏴시키고 정말로 사실 북한 야전군들이 정말 전 자존심 너무 상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니까 지금 이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해갖고 뭐 지금 최순실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쳤다고 지금 화해하라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의 야전군인들도 그 김정은을 지금 뭐 그렇게 보는가요? 어떻게 장 대표님 어떻게?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면은 참 정말 그 철부지가 와서 저게 군의 군자도 모르는 애가 와서 정말 이 꼴불견이다 이렇게 다 이 불만이 많겠죠. 표현은 못하죠. 그 참 이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이제 야전군들이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이 김정은이 난 그때 한번 쌍안경을 거꾸로 이게 반대로 들어가지고 그때 보고도 저는 그 군인신문에서 저거를 좀 야유를 하느라고 그걸 우정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예.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좀 많죠. 난 이 로병들 참 북한은 말입니다. 이 직업군인들은 여기에나 북한이나 다 같죠. 조동이 많고 그리고 수십 년 훈련 속에서 단련이 그렇죠. 되고 이런 야전군 출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앞서 뭐 조 박사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제 따르는 거지. 네. 정말 어처구니 없을 겁니다. 그 이제 군사 상식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이제 5.25 군부대 이제 청와대 타격하는 군부대 그 훈련 모습도 나왔습니다. 파한 대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거 보고 우리 군 전문가들이 참 진짜 안타까웠던 게 일단은 그렇게 청와대는 그렇게 대규모 북한의 방사포나 115mm 자주포의 그 사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 뒤에 인왕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죠. 포격을 아무리 해도 청와대는 그 포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고각 사격을 해서 하늘 높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북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포나 자주포들은 우리 군의 대응책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이미 사거리 확보가 안 됩니다. 첫째. 그럼 두 번째 AN2 우리가 안드리아가 부르는 복역기 특수부대나 타고 나오는 아니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항기를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아니면 500MD 헬리콥터 정도인데 500MD 헬리콥터는 병력을 실어나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둘 정도인데 우리 군이 도입한 PSI라는 조기 경보기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산 밑으로 숨어와도 다 잡혀요. 그리고 우리 PSI가 안둘기 AN2기 기지를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뜨는 순간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부대 그다음에 방공포 부대 2중, 3중, 4중으로 지금 되는데 하나도 못 넘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저 어린이 이 소년대장처럼 그 군사놀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소년대장도 저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군사 쪽 얘기는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정 대표님 북조선 지금 올해 뭐 무슨 북조선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도 좀 하셨죠? 그래서 북조선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2016년은 지금 어떤지. 그러게 엄청 바빴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뭐 70일 전투요, 200일 전투요를 하다 나니까. 참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 뭐 노상하는 전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공장에서 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200% 무슨 150%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물거리라도 많을 게 아니냐. 일단은 시장에 나오는 물품인 많아졌고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일단은. 근데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네가 체감을 하는 인민생활 중진에 관해서는 전혀 못 느끼고 오직 하나 그래도 장마당 시장을 보게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통제를 안 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를 하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옛날에는 이게 증명서도 많아야 돼서 그렇죠. 일단에 40세 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공장 측에서 뭐 이런 자기네 그 팔삼 그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농산품이라든가 뭐 그거다 하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시장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이 보내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통제를 안 하는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전력 공급이 되면서 주민용 전기가 조금 풀렸거든요. 그래서 TV 보니까 사람 살만 난다. 그러니까 전기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희망이었는데 거기 그래도 뭐 주민용 전기가 그나마 좀 들어오니까 그게 좀 낫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진짜 이런 빈민촌, 그러니까 완전 이 거렁배라고 하죠. 북한식으로. 이제 내륙 쪽에 지금 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확 확대가 되면서 그쪽은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확장을 하면서 시장을 통한 수익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올라갔고요. 생활이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뭐 체제 여기가 비슷하게 좀 경쟁 사회로 돌는 걸 한 건 같죠. 망하는 사람. 국가에서는 하나도 일절 지원이 없이 오직 시장을 통한 생계를 해야 되는 판에서 이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거리로 나간 이런 꽃제비들. 이젠 부양을 포기를 해서 애들이 방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집을 팔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뭐 이제 지하라든가 이제 옥상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인민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지금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이 확 심해졌죠. 올해 들어와서. 조 박사님, 시장이 이제 활성화됐다는 거는 보통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시장에 매달린다는 거는 몇 사람은 이제 장 대표님 말씀처럼 좀 잘 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더 어려워진다. 이게 지금 뭐 이제 그 말씀이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단적인 표현이겠지. 국경 쪽은 지금 그래도 밀수를 많이 하니까 좀 살지만 내륙 쪽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김정은 체제가 교활한 게요. 배급 체제를 일부는 유지해요. 엊그제도 뭐 그렇죠. 평양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주게 돼서 그러니까 특혜가 있는 부분들은 배급제를 유지하는데 나머지 대중 인민들의 생활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물가가 왜 안정되느냐? 살 돈이 없거든요. 북한판 디플레이션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넘쳐나서 생활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쌀값이 안정됐는데 왜 그러냐고. 쌀을 못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값이 올라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시장이 뭐가 문제냐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첫째 투자,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게 발전해야만 되는데 순환이 돼야 그렇죠.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유통이에요. 소비, 서비스업, 3차 산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집에서 뭐 만들어 와서 그냥 파는 거 이 정도인 거죠. 중국에서 물건 파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전혀 없고요.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계획 때도 이미 큰 손들은 다 돈을 다 바꿨어요. 그랬죠. 없는 사람도 돈만 다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랬죠. 시장이 커지면 전 인민적으로 부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들만 더 가지는 거예요. 그럼요. 부정부패 구조로. 그러니까 인민 생활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아직 이거는 뭐 공개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면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추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올해 특히 그게 지금까지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게 많았죠.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김정은의 이 지지도가 높은 말의 우상화, 충성심 여기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사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젊은 사람들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올해가 그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김정은에 대한 희망을 접는 것. 그다음에 인민생활은 결국 기다려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쓸데없이 핵개발로 인민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군 내에서도 일반 야전군들이 모두 핵무기만 가지면 살 것처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도 그런 거거든요.
철없이 핵만 가지면은 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청이 됐어요. 네. 이제 태영호 공사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김정은 측근들, 네. 그 다음에 무기로는 핵 하나, 그 다음에 평양시민 일부, 요 정도만 한 줌을 쥐고 김정은이 지금 있는데, 예. 결국 초급당 위원장 대회는 김정은의 그런 조급함, 예. 초조함, 이런 어떤 그런 걸 표시하는 급격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김정은도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올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걸 인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방법이 김정은은 강경책밖에 모르니까 또 한 번 강경책을 써서 그걸 눌러놓겠다. 예, 지금 걱정인 게 대규모 이제 저는 유혈 숙청, 예, 이제 기층 그렇죠. 간부에 대한 유혈 숙청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누누이 아마 이것도 우리가 하는 방송 1호 보고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인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김정은이 왜 함경북도 끔찍한 수해지구를 안 가느냐는 얘기를 그렇게 떠드는데도 예. 안 가자 못 가잖아요. 그렇지 못 가죠. 그렇죠. 저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참 이번에 그 수해 지역 인민들은 지금 어떤 입장들입니까? 요즘 뭐 실태는 좀 한심하다 그러던데. 예, 얼음집에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래도 집을 받은 예.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기 예. 해연 아. 내 이모인데 그러니까 엄마랑가도 다 여기 왔지 예, 한국에 예. 왔는데 이번에 집을 이제 잃어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받았는데요. 12월에 입주를 했더라고. 12월 초에. 아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추워서 지금 현재는 여기 다 그 물로 다 젖어서 얼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벽지가 다 막 떨어지고 그러겠죠. 예. 그 차라리 땡땡 옳군 집을 비운 집이 많답니다. 그 새 집을. 예, 받았는데 봄철에 들어오겠다를 하고 일단 비우고 저 단층으로 자기 뭐 갯방살이 내지는 그 친척 집에 가 예. 있는 게 겨울에 예. 너무 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참 저는 그래요. 그래도 TV란가 보면은 그래도 뭐 집이란가 난방은 해줄 거지 하냐고. 야, 지금 이 난방을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이 필름, 전기 필름. 예. 네, 전기 필름으로 일단 해주고 이게 불을 뗄 수 있게끔 해주는데 불이 이 장판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전기를 이 와트수를 많이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와트수를 적게 주다 보니까 예, 이게 넣기만 하면은 안전기가 계속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기 그것 때문에 뭐 넣지를 못한대요. 전기장판도 그 쓸모 없다 이거네. 예, 전기장판 그래서 다 퇴근들을 출근들을 다 하면요. 예. 그러면 이제 오전에 전기를 올 때 그 어르신들은 골대 겨우 캔다는 거예요. 몇 집이 어르신들 있는 집이. 근데 그걸 전체 넣기만 하면 추우니까 무조건 불을 넣는데 전기를 많이 못 줘가지고 그래 배전부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되면은 이 공장 측에 불량품이 나기 때문에 전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수혜민들은 정말 올해가 최악의 그런 이제 환경인 거죠. 가족이나 집 다 잃고 또 새 집 받은 것도 그것도 지금 개판이에요. 예. 아까 새 집을 받았는데 새 집에서 살질 못하고 너무나도 추우니까 지금 다른 집을 또 이제 어디로 다니고 친척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형편이니까 방학 기간만큼은 애들 때문에 지금 그 새 집에 이제 있는데 12월 27일부터 방학이 됩니다. 예, 이제 일단 헌법절이니까 그때부터 해서 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이제 탈북 그것도 지금 막 막는데 지금 북조선 내에서는 아까 지금 김정은 지지도가 떨어졌다 근데 김정은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끼리 비난하거나 이런 김정은 지지도 그런 거는 지금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말은 잘 안 하죠. 그게 전화상으로 말하기 어렵죠. 전화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전혀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한다. 예, 옛날에 초기에 김정은이 등장을 했을 때 중국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해 나가서 많이 배우고 왔고 어찌고 하면서 이 젊음 아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기대심이 내가 상당히 컸는데 이제는 아예
뭐 이제 핵 개발이나 뭐나 그걸 얘기를 하면 아유 그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고는 아예 별개로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내놓고 불평은 못하겠지만 그러겠죠. 그만큼 신뢰를 안 한다는 소리죠. 김정은 우상화가 지금 그러고 보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게 뭐 맞는 것 같으네요. 그게 이제 지금 예. 그 부분도 이제 올해 김정은이 주력을 한 게 지금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김정은 체제가 6월에 헌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뭐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그걸 뺐어요. 수령과 영도자를 뺐어요. 이번에. 위대한 김일성, 예. 위대한 김정일 동지 이렇게. 근데 요 며칠 전 텔레비 조선중앙 텔레비전 보니까 이거 이제 위성 TV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니까 최고 영도자 이렇게 나와 표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예. 그 다음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지 할아버지 아버지에서 수령과 영도자를 빼고 예. 자기한테 경애하는 네네. 최고 영도자라고 딱 이렇게 조합을 이상하게 했어요. 예, 지금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되니까 어거지로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 반열에 자기를 올리는 우상화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국의 등서평이 개혁개방을 주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등서평이 인정받는 이유는 중국 인민들 잘 살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렇죠. 김정은 올해 현지지도 하는 거 보면 뭐 조그만 뭐 무슨 남새 온실 수산사업소 뭐 무슨 물고기 창고 뭐 무슨 연구소 뭐 이런 데만 다니는데 그런 걸 통해서는 지금 북한 경제가 나아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겠던 것 같은데 어떻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권력은 숟가락에서 나옵니다. 아. 인민들의 밥을 먹여줄 때 예. 권력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아주 패턴을 보면 그 반복한 행동을 보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는 군부대 수산사업소를 갑니다. 자주 갑니다. 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농업부문은 기반시설 투자도 있고 성과를 못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는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과도하게 조업을 시키면 쌓이거든요, 물고기가. 예. 목숨 걸고 쌓이게 하면. 예. 그럼 가서 껄껄껄 웃는 거예요. 이게 뭐 금괴라느니. 그러고는 하는 소리가 이걸 인민들에게 먹이 이렇게 말 안 하고요. 평양 시민들에게 먹일 수 있어서 참으로 즐겁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이지만 참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공산품을 보여주거나 예. 아니면 산더미에 쌓인 알곡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수산사업소, 그것도 군부대 수산사업소 가서 예. 껄껄 웃는 거죠. 대신 그 이면에는 엊그제 왔던 난파당했던 그 예. 북조선 어민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야, 그럼 몇 사람 더 죽었고 10명이, 죽었대. 10명이 아사당했다는 거예요. 예. 표류하는 기간에. 이미 아시겠지만 서해안에도 어민들이 바지산에 들여다가 시신들이 발견되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렇죠. 일본 해안에서도 지금 북조선 인민들, 어민들이 얼마나 많이 올해만 발견된 어선 뭐 11척인가 예, 그 다음에 뭐 오히려 뭐 거기서 저쪽 백골도 나오고. 예, 러시아 쪽 지역에는 뭐 아예 뭐 그 북조선 인민들, 어민들의 그 배들의 무덤이라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면에 참혹한 거죠. 참혹한 거죠. 참, 2016년, 김정은이가 지금 정주년 5년 이거 하는 해 아닙니까? 그럼 5년이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지금도 지금 김정은 우상화, 무슨 이제 조선장 텔레비전 요즘 틀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전파가 좀 약해서 잘 안 나오더니 요즘 잘 나옵니다. 겨울이 돼서 그런지. 근데 보면 만날 김정은 칭소이고 이민 위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보면 또 국내에서는 보도에 반김정은 삐라가 뿌려진다 어쩐다 하는데 장시열 대표님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북조선 내부에 반김정은 이런 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독재 투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있죠. 예전에도 있었고요. 네. 일단 김정일 때도 저희 청진에 있을 때, 예. 그때 경성대학, 이제 우학대학인데요. 예. 그 우학대학 담장에 그 전단이 삐라가 붙어서 이제 일호수사 보위부에서 일호수사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전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간부들과 결탁이 된 게 아니고요. 네. 개별적인 어떤 안갚음, 자기가 성분죄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자기 엄마 아버지 내지는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이 멸시를 받은 그런 자녀들이 했는데 해서 뭉쳐서 했어요. 예. 그 영천 사건 때도 결국은 이제 정파로 멀리온 사람들이 자녀들이 뭉쳤던 것처럼 그 이제 반독재 투쟁 그렇죠. 투사들이죠 이제. 예. 지금은 말입니다. 여기에 일부 간부들 권력층도 개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 쪽에 나왔다 북송에 대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주로 이 활동을 합니다. 지하조직 활동.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는 소리네요.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조선개혁개방위원회 활동으로 이제 남조선 TV에서 방영이 될 건데요. 네. 이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네. 군부대 안에서 네. 건물 안에서 삐라가 집단적으로 살포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상당한 어떤 투쟁 세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풍선으로 간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군부대 청사 안에서 삐라가 살포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 내부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 내부에서도 그런 저항 세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조직화돼서 안 되는 것뿐이지 분명히 태영호공사도 지금 와서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이제 김정은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올 2017년을 박사님께서는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북조선의 2016년이죠. 16년이요. 김정은 정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끝의 시작이다. 정 대표님은 그 2016년을 한마디로 북조선의 2016년을 평가한다면? 김정은의 그 로망이 가장 컸던 해?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건 반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김정은이 가장 지금 최후의 어떤 힘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로망이 점점 좀 심해지죠. 꿈이라는 건데. 그 박사님 우리 시간 다 돼 오는데 우리 2016년을 보내면서 우리 북조선 청취자분들한테 송년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재 체제와 싸우면서 아주 힘든 것도 알고 제가 소련에서 말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남조선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올해 한 해 고생하신 거 많이 위로를 드리고요. 그러나 북조선의 미래는 북조선의 인민들이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없고 북조선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 김정은을 위한 적어도 투쟁에는 북조선 인민들이 내년에 더 가열차게 나서야 될 거고요. 간부, 장령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는 그 선택을 해야지 자기 자신과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해봤잖아요. 그래서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일단 김씨 왕족 이런 노예 제도 이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희망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2016년 마지막 대동강의 아침 대담을 마칩니다.